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용문고등학교 제3차 학부모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과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문자로 미리 안내해 드렸다시피 정혜선 강사님을 모셔서 오늘 주제인 미래 정보화 그리고 입시 현재와 가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우선 강사님 먼저 소개드리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해주실 정혜선 강사님은 내일신문 기자시며 그리고 편집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내일신문은 고3 지도를 하였던 저의 입장에서도 입시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판단할 때 중심이 되어줬던 신문입니다. 강사님은 광주시 교육청의 빅골 플랫폼 컨설팅 위원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의 강론 조정위원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앞서서 참고로 중간에 질문이 생기실 때 효율적인 전달과 공유를 위해서 채팅창에 바로 담당 교사로 설정을 하셔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잘 편집해서 마지막에 우리 강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학부모님들, 강사님을 학부모님들의 마음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께 호스트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토요일에도 토요일 이른 아침에 이렇게 줌 화면으로나마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용문고 워낙 우리 교장 선생님 필두로 선생님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 평소에 저희 취재할 때도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주시는 그런 학교여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화면이 다 새카만해요. 우리 어머님들 혹은 아버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줌 화면에서 이렇게 그 비디오를 보이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 학생들하고 계속 온라인 수업 하실 때 아이들이 다 이 시커먼 창만 보여줘가지고 굉장히 수업하는 게 힘들다고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그 줌으로 강의할 때마다 간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주말이라서 청소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지만 뭐 좀 그게 내키지 않으시면 할 수 없어도 그 비디오도 공개 좀 해주시면 제가 약간 이렇게 대화하듯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하기 전에 우리 진동섭 이사님하고 신동호 선생님 강의를 앞서서 좀 들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그 고등학교가 특히 우리 부모들이 그 학교를 다니던 시절하고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그리고 또 뭐 대학 입시 같은 경우도 그거에 발맞춰서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이런 얘기들은 좀 개괄적으로 이제는 좀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오늘은 이제 그 바통을 좀 이어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취재하면서 만났었던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대학은 지금 현재의 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변화를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이제 대학생들 사례랑 연결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PPT 공유를 좀 할게요. 네, 잘 보이시죠? 제가 채팅창을 잠깐만 열어놓고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이런 이야기고요. 예, 저는 요 내일교육이라는 아까 이제 선생님 잠깐 내일신문이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내일신문 그 모기업이 있고 저희는 이제 그 안에서 교육 전문 주간지로 내일교육이라는 걸 만들고 있고요. 예, 저는 거기서 이제 대입과 고등학교 교육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좀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만들었던 좀 다큐였었어요. 만들어진 다큐였는데 저희 지금 우리 용문고에 오기 전에 중학교 때 대부분 이제 아들들이셨겠네요. 다들 중이병을 이제 한 번쯤 겪어서 엄마 속을 많이 썩혀드렸죠. 근데 요즘에 이제 취업도 워낙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뭐 더 심각해지기는 했지만 이 대학생들도 막 정말 쉼 없이 입시를 위해서 달려오다가 막상 이제 대학 단계에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방황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대입병이라는 신조어가 언젠가부터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대입병에 대해서 다뤘었던 다큐였는데 네, 화학생명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어느 여학생의 이야기가 저한테 좀 되게 많은 시사점을 좀 줘서 그 영상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 성향이나 그런 걸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여기 가면 일단 취업은 걱정 없다가 그말 듣고 가는 과여가지고 애써 힘든 마음을 모른 척 버텨봤지만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대로 죽겠다 싶어가지고 안 헤어졌으니까 수술장에도 왔었고 10분 제일 안 됐던 것 같아요. 살도 좀 많아가지고 뭔가 내 몸이 뭔가 고장난 것 같은데 병원을 가면은 단순 감기예요. 아니면 단순 미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뭔가 하나씩 빠져가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선택으로 선택이 거기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걸 찾게 될 거야. 그때 찾으면 돼. 그때 선택하면 돼. 너가 일단 선택의 펜을 연습해야 돼. 너무 내치겠다. 그래서 뭔가 지금도 뭔가 화가 나고 서운하고 좀 많이 피하고. 네. 네. 나에 대한 주지 않았습니다. 네, 이 친구가 했던 얘기 중에서 저는 진짜 부모님이랑 싸우게 될까 봐 연락도 피하게 됐다 막 그런 얘기도 참 마음이 아팠지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간에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셨던 모양이네요. 근데 아마 자막이 이렇게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내용은 대략 좀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아마 화학생명공학과가 이 친구들이 보통 이제 생명자 붙으면 여학생들이 그래도 좀 공대에서는 가는 편인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여기가 생명자가 붙어 있지만 거의 공정 같은 것들 만드는 화학공학과의 성격이었던 전공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단은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가기는 갔지만 본인한테 이제 너무 전공 수업 자체가 되게 안 맞아서 이 친구도 이제 되게 힘들었던 거죠. 일단은 성적만 올리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만 듣고 고등학교 3년을 달려왔는데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법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 이 생각을 이제 자꾸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저도 이제 되게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네,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자기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울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이제. 아마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 다 그 과정을 이제는 거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낯설고 막연하기만 했었던 것이 그래도 이제는 조금은 약간의 좀 익숙함,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2015 개정교육과정, 즉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진전시켜서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까지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거에 맞는 교육과정이나 대입제도의 어쨌든 설계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제 했던 홍보물 중에 제가 요게 좀 되게 마음에 들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네, 어떤 여학생이 거울 앞에 서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뭘 할 때 나는 즐겁고 행복하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아까 그 서울과기대 학생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학교가 학생들의 고민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찾고 스스로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1학년, 2학년은 적용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학점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의 교육과정하고는 개념이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여학생이 나 오늘 3교시에는 과학 실습 수업해. 그러면 어느 남학생은 나는 국어 토론 들으러 가는데 우리 이따 4교시에 만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표도 학생들마다 서로 다르고 이제 이런 고등학교가 저희가 옛날에 뭐 흔히 미국 영화나 이런 데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한국 교육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진짜 무슨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의식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요즘에 되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역시 학부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 2학기로 접어들고 있네요. 근데 공부를 그래도 아주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곧잘 잘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쪽 코딩 뭐 이쪽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1학년 때 과목 선택을 할 때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이랑 뭐 물리나 이제 이쪽 중심으로 선택을 잘 했는데 사춘기가 뒤늦게 오는 건지 얼마 전에 저에게 카톡을 보내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아무래도 공부가 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컴퓨터를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미친 듯이 확신이 있어서 좋아했던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학원도 좀 다 잠깐 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뭘 내가 하고 싶은 건지 내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굉장히 당황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투닥투닥 하다가 보통 이제 일반고에서 직업반 대학 안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진로 체험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또 돌아가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또 직업반 체험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또 2번째 선전포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해보자는 거냐 뭐 거의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제 갑자기 웬 쿠키를 잔뜩 싸가지고 오더니 직업반에서 만든 쿠키라며 먹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너무 달아서 설탕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얘기하기는 했지만, 근데 어쨌든 뭐 모양새도 그럴싸하고 포장 용지 뭐 이렇게 디자인한 것도 굉장히 좀 그럴싸해서 선생님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근데 제가 사실 처음에 되게 화가 났었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딸이 초등학교 때 자기만의 레시피 노트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이제 희한한 레시피로 막 무슨 요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먹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게 이제 언뜻 기억이 이제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딸내미의 고민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어제 어, 저도 좀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주무시고 계시는 딸내미가 잠깐 일어나서 진짜로 진지하게 하고 싶은 거냐, 요리 쪽이. 그랬더니 요리는 아니고 제과제빵 쪽을 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아마 근데 이런 거죠. 그걸 할 때 본인이 즐겁고 행복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저도 오늘 처음 받아서 그럼 이제 앞으로 제과제빵의 길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이 정보들을 지금 좀 습득을 해야겠구나. 네, 그 마음가짐을 지금 저도 이제 컨트롤을 하면서 갖고는 있는데, 아이들이 참 언제든지 이런 시점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모가 무작정 강요한다고 해서 또 되는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교육 전문 기자라고 불리는 저도 요즘에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사실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학생들이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걸 더, 안 하고 싶은 건 좀 덜, 이렇게 하게끔 한 교육과정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대부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상당수 학생들이 다 대학 진학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때 우리는 이전까지는 그냥 대학의 그 네임밸류에 따라서 성적을 올려서 맞춰서 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대학 전공 공부에 필요한 기초적인 역량을 학업 역량을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 좀 쌓고 와야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학생들도 대학 공부에 연착륙할 수 있다. 사실은 이런 문제의식이 저는 가장 좀 핵심적인 거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대학생들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너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었는데 대학 전공 공부를 해보고 나서 아,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저희가 이제 그런 질문을 좀 해봤죠. 그랬더니 네, 경희대에서 정보전자 신소재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여고에 물리2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공대는 잘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의대나 이제 뭐 간호나 이쪽 이제 선도가 높아서 대부분 화학, 생명과학 지정해서 그냥 다 똑같이 배우게 했었던 교육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사실은 물리2를 안 했었고 고등학교 때 꼭 굳이 안 해도 대학 갈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었겠죠. 그런데 대학에 입학해서 막상 첫 전공 수업을 들어가 보니 아, 공대에서는 물리를 모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굉장히 절실히 느꼈다라는 얘기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 실제로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고 나서 예전에는 학생들이 잘 이수하지 않았던 물리2를 도전적으로 어쨌든 선택해서 배워가는 학생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문계열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역시 우리 때 법과정치라는 사회 과목이 있기는 했는데 그냥 이거는 수능 사탐 9개 과목 중에서 하나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고 외울 게 너무 많고 딱딱하고 지루해서 그리고 성적도 잘 안 나와서 우리가 별로 선호하지 않았던 사탐 과목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네, 대학에 가서 정치학 원론이나 정치학 개론이라든지 이런 전공 수업을 들어보니까 아, 기본적으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려면 고등학교 때 법과 정치를 공부하는 거는 기본이겠구나 이런 걸 느꼈다고 얘기를 해줬죠. 네, 그리고 중앙대 응용통계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 이 친구도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빅데이터니 뭐니 해서 사실은 이제 통계학과가 굉장히 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전공 중에 하나죠. 근데 통계학과가 대학마다 성격이 좀 약간 달라서 자연계열만 모집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약간 인문계열, 자연계열에서 다 모집을 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대가 사실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앞에 이제 약간 응용자가 붙은 것도 좀 그런 느낌을 좀 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인문계열에서 뽑힌 학생들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고등학교 때 통계학과를 가려면 당연히 수학 중에서 확률과 통계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대학에 가서 통계학을 제대로 진짜 배워보니까 아, 통계는 다 미적분으로 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사실 뭐 지금도 그렇기는 하지만 인문계열로 갈 친구들이 미적분을 잘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전공 수업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좀 많이 겪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들려줬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좀 겪지 않도록 대학 전공이 이렇게 보통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좀 그거에 맞는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서 배우게끔 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런 선택 과목의 개념이 생겼다고 보여져요. 근데 보통 선택 과목은 이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죠. 이건 이제 잘 아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보통 진로 선택 과목은 어느 정도 이제 진로가 구체화되면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3학년 때 혹은 2학년 2학기에 걸쳐서 많이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선택 과목은 이제 학업의 기초 역량을 닦는 공통 과목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높여서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네, 대부분의 사회 과목들 그리고 물화생지원이 이제 일반 선택 안에 그리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 역시도 들어가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네, 이제 좀 새로 생긴 과목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느낌들은 다 오실 것 같아요. 어떤 과목들인지. 약간 동서양의 고전을 깊이 있게 읽어보면서 토론하기도 하고 하는 고전 읽기 같은 과목. 그리고 수학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주제를 하나 잡아서 학생들이 좀 뭐 한 학기 정도 이렇게 길게 탐구 활동을 하면서 뭔가 보고서 한 편을 완성해보는 그런 수학까지 탐구, 그리고 기하 이런 과목들은 이제 진로 선택으로 들어가 있죠. 미적분 확통하고 기하가 약간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으로 나뉘어 있다는 차이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한테 익숙한 물화생지 투 과목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를 느낌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제빵을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저희 딸이 소프트웨어 쪽을 생각하던 1학년 때, 네, 그 선택 과목 학교에서 보내주셨던 그 조사서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좀 선택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 과학이나 소프트웨어 쪽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좀 수학은 최소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는 다 배우고 오는 게 좋다라고 대학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하, 미적, 확통은 다 이제 선택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컴퓨터공학과에서 요즘에는 물리는 이제 기본이고 또 이제 생명과학 쪽이 이제 그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생명과학이 좀 중요해지고 있다 해서 네, 물리학원, 생명과학원 그리고 물투, 생투까지 선택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라든지 요즘에 코딩이나 이쪽 배우는 과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간 정보과학이라는 과목 그리고 좀 약간 좀 사회를 알아야 기본적으로 앱 개발이나 뭐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회문화나 사회문제 탐구 이런 과목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과목을 선택했었던 그런 이제 저희의 조사서였습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과정들을 한 번씩은 이제는 다 거쳐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사실 그렇지 앞으로도 뭐 약간 학생들의 진로가 또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변동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두시면서 좀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실 걸로 어쨌든 생각은 좀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선택 과목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과목이 이렇게 분류가 다양해지는 만큼 또 하나가 있죠. 평가 체계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 얘기도 좀 들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이제까지 익숙했던 그 성적표에 나오는 방식은 다 이제 석차 등급이었잖아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에 의해서 나왔던.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대평가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죠. 몇 명이 이 과목을 들었는지가 이제 영향을 미치잖아요. 1등급, 2등급 각각 등급에 나오는 인원수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하고는 쉽지만 학생들이 좀 어려워서라거나 혹은 뭐 좀 약간 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은 그런 과목들은 이 숫자 수가 이제 되게 작아서 근데 이런 과목들을 상대평가로 내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뭐 1등급 한 명, 2등급 한 명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담을 좀 줄여주자. 최소한 진로 선택 과목만큼은. 그래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들은 더 이상 성차 등급을 내지 않고 네, 성취도 평가로 이제 바뀐 거죠. A, B, C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네. 근데 일반 선택 과목은 아직까지는 석차 등급이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우리가 봤던 이런 것들, 얘네들은 이제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고 3단계 ABC 성취도 평가만 네, 나옵니다. 대신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입력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을 들은 친구들 중에서 A를 받은 학생은 몇 퍼센트 정도 되고, B는 몇 프로, C는 몇 프로, 이런 거를 별도로 기재를 하게끔 한 거죠. 네. 잠깐 제가 채팅창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양교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죠. 뭐 보통 요즘에 학교에서 많이 개설되는 과목들로는 철학, 뭐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이런 과목들 좀 많이 개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과목들은 이제 아예 그냥 이수, 미이수, 그래서 패스, 요 P로 기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평가 체계도 아주 복잡해진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잘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글쎄요, 성취도 평가로 바뀌고 나서 이 성적표를 받아보셨을지 제가 지금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낯선 방식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 친구는 이제 국제정치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진로선택 과목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보시면 이제 원점수 이 친구가 84점 정도 받았네요. 근데 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전체 과목 평균은 요 정도 됐었고요. 열심히 했네요. 성취도 A를 받았습니다. 총 29명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 과목에서 A를 받은 학생은 13.8% 정도 됐었대요. 굉장히 그러면은 아주 좀 우수한 학생이라고 그냥 느낌이 오시죠? 왜냐하면 B는 51.7%, C는 34.5% 정도 됐었으니까요. 자, 여기서 그러면 대학이 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어떻게 느낄지 그 가늠도 조금 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어느 정도는 좀 대학 평가가 가능해지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과학과제 연구라는 과목도 들었는데, 네, 이 친구도 14명이 총 들었고요. 이 친구는 이제 A를 받았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좀 이게 공동교육과정, 즉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 개설을 이 많은 과목들이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학교와 학교들이 연합해서 뭐 개설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청이 개설을 해주거나 이제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이라고 이제 불리는 과목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그래서 학생부에 보면 이렇게 공동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일단 그 과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A, B, C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까지 이제 이렇게 성적표도 학생부도 조금 이제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세특이 있겠죠. 지금도 물론 세특은 굉장히 특히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실 텐데, 보시면 이제 이 친구는 수학 1을 들은 학생이에요. 수학 1을 들은 학생인데, 좋아하는 가수의 요즘 학생들 주로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뮤직비디오 조회수의 증가 추이가 최근에 배웠던 지수 로그 함수의 개형과 유사하다는 걸 발견을 해서 되게 아주 재기발랄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해서 이제 좀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던 모양이죠. 근데 이 친구가 더 넓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뮤직비디오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 조회수의 증가율이 다르다라는 점도 이제 찾아낸 거죠. 우리 요즘 막 눈으로 확인하고 있죠. 요즘 넷플릭스에서 그 오징어 게임이 지금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한 플랫폼 자체가 이제 생기니까 국내 내수에서만 그 소비되던 때보다 이 뭐 조회수라든지 이게 뭐 관람객 규모 자체가 뭐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 전에 이미 또 우리에게는 BTS가 있었죠. 얼마 전에 이제 BTS가 콜드플레이하고 같이 뮤직비디오 만들어가지고 막 노래 불렀는데 그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 댓글 보면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찾으려면 진짜 엄청 밑으로 내려야지만 보이는 다 영어에 무슨 뭐 온갖 언어권의 그 댓글들이 막 붙어 있는 거. 저희가 요즘 막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친구는 그게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통 근데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면 그거 느끼시죠? 그 다음번에 유튜브 앱을 다시 열면 그거랑 비슷한 영상들이 쫙 리스트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그 소비자의 기호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가 추적을 해서 그거에 맞게 이제 제시를 미리 해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소비를 굉장히 그들이 통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뭔가 자기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직접 찾아보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고 수학생께서 이제 세특에 이렇게 써주셨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그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평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학생부 교과 영역에 나타나는 그런 기본적인 기록, 수치 이런 것들이 바뀌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을 때랑 A랑 C까지 있을 때랑 분명히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쨌든 뭐 변별력 이런 것들은 분명히 A, B, C가 1에서 9등급보다는 약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특에 나와 있는 이 기록들, 이 학생이 이 수업을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학생을 더 잘 보여주는 거라는 느낌이 좀 들죠. 이 친구가 3등급이냐 보다 이 친구가 수학 시간에 이런 걸 발표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더
이해가 깊이 가능해지는 것은 바로 이쪽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취도로 바뀌는 과목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이 세특의 기록들은 점점 이제 조금 디테일해져서 이것들이 합쳐져서 대학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이제 이런 시대로 이제까지도 그렇게 왔었고 앞으로는 이게 더 가속화될 거다. 왜냐하면 이제 고교학점제는 일반 선택 과목조차도 다 5단계 성취도 평가로 이제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는 학생들이 다 똑같이 듣는 공통 과목 여기에만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은 계속 이 평가의 전문성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것들을 요즘 가장 깊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을 또 헷갈리게 하는 정책들이 또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참 패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대입 공정성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실체가 없기는 했지만 이제 대두가 되면서 어쨌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여론들을 감안해서 정시를 늘려놨잖아요. 올해가 이제 그 첫 입시죠. 정시가 한 서울 수도권 쪽에서도 한 40% 정도까지 이제 확대됐던 그 전까지는 거의 대입의 중심을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끌고 가다가 지금 이제 약간 그 균형추가 정시하고 이렇게 조금 약간 비슷비슷하게 이제 가려고 하는 왜냐면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뭐 재수생들이나 이 친구들한테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서울 수도권 대학들이 그전에는 잘 운영하지 않았던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들을 한 11% 정도까지 이렇게 확대를 한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형태, 이제 그런 전형들이 많은데요. 더 보시면 이제 수도권은 대략 비율이 이 정도 됩니다. 정시는 이 정도. 그래도 수시에서는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가장 많고요. 거기에 이제 교과 전형이 조금 늘어난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논술은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지역은 조금 상황이 다르죠. 지역 거점 국립대나 이제 이런 대학들이 좀 있기 때문에 워낙 거기는 교과 전형을 선발하는 비중이 커서 비수도권은 여전히 교과 전형이 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서가 정시. 이제 지역 거점 국립대들은 특히나 정시를 선발하는 걸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해서 학생 수가 요즘 워낙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대입 지형은 이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틀은 최소한 2024까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뭐 3년 예고제, 4년 예고제 이런 것들이 생겨서 유지는 될 텐데 그럼 여기서 이런 지형 안에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이 이제 생기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시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합격 비율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상위권 대학들은 뭐 최하위권 대학들은 더 할 거고요. 근데 이제 건국대 정도 선만 돼도 사실은 재학생과 졸업생 합격 비율이 3대 7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은 기본적으로 같은 범위를 또 보는 거기 때문에 1년을 더하면 어쨌든 통상 경쟁력이 더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합격률이 당연히 졸업생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전형이어서 사실은 정시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서 재학생들이 섣불리 특히 학생들이 막 내신이 자기 그 기대치보다 안 나올 때 어머니 저는 앞으로 정시에 올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특히 최근에 이제 약대가 또 이제 학부에서 선발을 하는 쪽으로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이제 또 엄청 뭐 반수생들도 엄청 이제 뛰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신중한 그렇다면 수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학생부를 위주로 평가를 하는 수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수시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놓고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과전형을 지원을 하려면 뭔가 이제 좀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들 중심으로 선택을 하는 게 더 좀 유리한 게 아니냐? 우리는 좀 종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뭐 이런 고민을 하실 수는 있지만 종합전형도 이제 예전하고 굉장히 좀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흔히 이제 비교과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우리가 뭐 자동봉진 이렇게 불렀었죠. 근데 그쪽 영역의 비중이 사실은 좀 적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학생부에서 굉장히 이제 대학이 반영하는 그 항목들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수상 기록도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올해 지원하는 학생들 정도가 아마
그죠. 내년까지 생기는가 보다. 한 학기에 하나 정도씩만 수상 기록을 내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도 곧 없어질 거고. 이제 그렇게 학생부 기재, 그죠. 학생부 반영 항목들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종합전형에서도 거의 학생부 교과 영역만 남게 되는 이런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학생들이 3년 동안 아까 우리가 앞서서 보셨던 어떤 과목들을 주로 선택을 해서 배웠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순히 뭐 성적 잘 나올 것만 싶은 과목들만 골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종합전형 비중이 교과보다는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목 선택은 종합전형 관점에서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학이 학생들이 3년 동안 이수한 과목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서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서울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하나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사실은 근데 서울대가 발표한 이 자료는 2023학년도 정시에서 보통은 우리가 정시가 수능 100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교과 영역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합산을 해서 선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선택을 하니까 그거를 어쨌든 정시에서도 유의미하게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을 보시면 네, 수능을 60점 정도 그리고 교과평가 40점 정도 이렇게 배분을 해서 선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전형은 뭐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근데 보시면 네,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을 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도 들어줬네요. 예를 들어서 공대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이제 수학, 과학, 교과 안에 포함된 과목들을 어떻게 들었는지 고려해서 평가를 하겠다. 경제학부에 지원한 학생이라면 경제학 쪽에서는 또 수학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학, 사회, 교과에서 어떤 과목들을 주로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A, B, C 3단계로 볼 건데 A 등급을 그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네, 공대 지원자라면 모집 단위와 연관성이 깊은 진로 선택 과목인 예를 들면 물투나 화투나 기하나 이런 과목들을 2과목 이상 선택해서 이수할 경우 그리고 그걸 열심히 했을 때 우리가 A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학이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들 그리고 성취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에 반영하는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낌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대 전형을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유심히 늘 좀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대학의 전형에도 굉장히 서울대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가 저걸 발표를 하고 나서 경희대에서도 새로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우리가 2023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입시네요. 내년 입시부터 신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정시처럼 학생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은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그거는 다 빼고 교과 전형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학생부에 보면은 뒷부분에 왜 교과학습 발달 상황 영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만 정성 평가를 하겠다. 우리가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익숙했던 단어가 이제는 교과전형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과목들을 3년 동안 들었는지 세특에서 이 학생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들을 고려를 해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는 걸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이나 교과나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곧 가겠구나.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저희가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여전히 종합전형 선발 비중이 교과에 비해서 훨씬 더 많고 정시는 기본적으로 졸업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종합전형에 맞춰서 의미 있게 과목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내신 받기 유리한 과목만 골라서 이수한다면 종합전형의 기회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이 이런 학생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뭐 건대, 연세대, 중앙대 이제 이들 대학들이 공동으로 했었던 연구 자료인데요. 네, 보시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고민이 좀 드실 수 있죠.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니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나중에 이과를 가고 싶어라 하는데 이과에 필요한 이 과목들을 아예 이수를 안 했다면 아예 지원을 못하나? 이제 이런 고민이 좀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이 너무 그렇게 우리가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담은 갖지 않아도 좋고 대신에 이제 대학의 전공 특성들을 보면 계열 단위로 크게 나눠봤을 때 공통된 특징들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과 단위보다는 예를 들면 뭐 인문사회과학대학, 뭐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뭐 의과대학 이렇게 이제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단과 대학 개념 중심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 계열은 국어와 사회 과목을 좀 많이 배우면 좋고요. 자연공학 의학 계열 당연히 수학, 과학 많이 들으면 좋다. 대신에 이제 자연 계열은 학과마다 좀 특성이 있는 과학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투 과목까지 충실하게 이수를 하는 게 중요하고 영어는 계열 불문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대학 가면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이라든지 학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읽고 발표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남학생들 영어 안 좋아하죠. 공대 가서 영어 못하면 엄청 고생한다고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영어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성이 높은 특히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이제 워낙 이제 새로 생긴 과목들이어서 좀 학생들이 이제 초기에 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제시를 하셨는데, 네 보시면 이제 계열별로 구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문 계열은 당연히 뭐 고전 읽기나 영어권 문화, 영미문학 읽기 또 어문 계열 학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들으면 좋고 사회 계열은 뭐 상경 계열 갈 학생들은 경제 수학 같은 과목, 그다음에 뭐 지리학과라든지 뭐 GPS나 이런 걸로 뭐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이런 것들 여행지리 들으면 좋고, 그다음에 사회문제 탐구 당연히 들으면 좋고요. 그다음 자연 공학 계열은 비슷합니다. 기하, 수학까지 탐구, 물화생지 2가 있는데 다만 공학 계열에서는 지구과학 2 정도가 빠져 있네요. 왜냐하면 자연 계열에는 이제 뭐 물리천문이나 대기환경이나 이제 이런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과학 2는 이쪽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의학 계열 당연히 화투, 생투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지구과학해서 의대 가겠다?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의대에서는. 아무리 내신 성적이 좋아도.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서울대가 아주 요즘에 열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가장 최근에 또 하나 발표를 하셨어요. 정시 교과 평가에 바로 이어서 네, 2024학년 대입 전형에서 전공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면 좋을 만한 권장 과목들을 발표를 해준 거죠.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제 그 특징은 있었어요. 보통은 자연계열 전공들은 다 이 권장 과목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권장 과목이 제시가 아예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발표를 할 때 서울대가 이제 교수들한테 2015 개정교육과정의 그 교과서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 요소들을 다 확인을 해서 이제 권장 과목을 결정을 하게끔 했다고 얘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인문사회 계열은 사실은 워낙 학문적 특성상 두루두루 폭넓게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배우면 대학에 와서도 충분히 그거를 살려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뭔가 과목을 특정하는 걸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인문사회 계열은 제시가 좀 안 됐고, 다만 이제 자연 계열은 전공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전공에 적응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이제 판단 하에 이제 이런 과목들이 제시가 됐었는데요. 네, 그래서 보시면 핵심 권장 과목하고 권장 과목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핵심 권장 과목은 보시면 네,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일단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좀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권장 과목은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공부하고 오면 좋다. 이제 이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확통이었습니다. 확통. 지금 올해 수능부터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노출이 되어 있고 저희도 좀 기사 많이 쓰기는 했지만 선택형 수능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에서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서 수능도
선택 응시를 하게끔 바뀌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특히 확통 주로 선택하는데, 이제 미적이나 기하 선택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점수상 불리해진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많이 노출이 돼서 올해 수능이 어떻게 될지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 파생하는 문제가 있었죠. 교육과정 상으로는. 자연계열 학생들 역시도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하나를 보통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교육과정상에서 확률과 통계를 잘 안 하려는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능에서 보지도 않는 과목인데 내가 교육과정에서 왜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학에서는 확률과 통계는 자연계열은 기본 중에 기본으로 하고 와야 되는 과목이다. 미적 기하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교수님들이나 대학생들이나 다. 근데 이제 사실은 수능 공부의 효율성만을 따져서 학생들이 사실 고등학교에서 확률과 통계를 안 한다? 이제 그럼 되게 이제 좀 사실은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자연과학대학이고 이게 지금 본과대학이에요.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오는 글씨가 아마 확률과 통계이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네,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로 갈 학생들이 교육과정상에서 확률과 통계를 이수를 안 한다? 수능에서 안 봐도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서울대 권장과목 발표에서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전공의 특성이 보이는 그런 권장 과목들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부, 사회과학, 그러니까 인문사회 계열 중에서 유일하게 권장 과목이 제시됐던 곳이 경제학부였거든요. 그래서 경제학부는 보시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수학이 되게 중요한 학과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보통 인문계열 학생들이 경제학과를 이제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미적분을 안 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교육과정 상으로도. 근데 실제로 경제학부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미적분을 활용하는 게 되게 많으니 고등학교에서도 좀 도전적으로 미적분 선택해서 공부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좀 독특했던 학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생활과학대학에 속해 있는데요. 의류학과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의류학과 하면 약간 그 옷 만들고 막 뭔가 그 옷 판매하고 뭔가 이런 전공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법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권장 과목을 보니까 화학 2, 생명과학 2 또는 확률과 통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의류학과 갈 애들이 의학 계열 애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투 생투를 강조하시는 거지? 이게 사실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류학과에 대해서 한번 취재를 이어가 봤습니다. 네, 이게 있었죠. 저희가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전공 이름만 보고 그 학과를 판단하면 안 된다. 학과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많이 하고 학과 정보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질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되게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것도 좀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의상이지만 서울대 의류학과가 있고 성균관대에는 의상학과가 있습니다. 성균관대에는 의상학과가 있는데 요즘에 의류학과의 그 전공 트렌드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소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의류학과의 영역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의상학과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상학과가 예술대학 산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 예술대학 안에 있는 다른 학과들하고 다양한 예술적 경험이나 프로젝트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대신에 우리 대학에서는 소재과학 같은 거는 좀 많이 안 다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반면에 서울대 의류학과 그 이주영 학과장님은 네, 요즘에는 의류 쪽에서
의류 산업에서 특히 이제 패션 테크놀로지 이런 분야가 되게 각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류 생산이랑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뭔가 패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신소재 이런 것들을 의류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서는 교수를 채용을 하는 것 역시도 전통 의류 분야가 아닌 신소재 전문가나 공학 박사들을 교수로 영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걸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소재 개발이라는 건 일반적인 섬유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저희가 늘 일상적으로 쓰고 다니는 이런 마스크 부직포 이런 거 외에도 장기 이식용 소재처럼 뭔가 인체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하는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이제는 의류학과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스마트웨어 이게 앞으로 굉장히 이제 미래의 산업 기술로 되게 많이 뜨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마이너 리포트인가 뭐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장갑에 있는 센서를 가지고 거의 컴퓨터를 쓰듯이 막 이렇게 화면을 띄어서 이제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 거 보신 기억이 좀 있을 거예요. 이 영화 보셨다면. 말하자면 이제 스마트웨어가 이제 이런 개념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노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어서 서울대 의료학과가 그것들을 지금 담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니 이제 서울대 의료학과가 왜 권장 과목으로 화학2와 생명과학2를 제시를 했는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이제 같은 비슷한 이름이어도 학과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게 곧 또 선택 과목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개념들을 이제는 조금 굉장히 깊이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뿐만이 아니죠. 연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세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다른 전형에도 이제 이런 변화들을 계속 반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논술 전형을 그래도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인데 연세대에서 보통 그 자연계열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학 논술 외에 과학 논술도 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과학 논술은 그냥 물화생지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학생이 응시를 하면 됐었어요. 어떤 전공에 지원을 하든지. 근데 연대가 이거를 2021학년 입시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집 단위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과학 논술 과목을 정해줘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에 지원을 하는 학생이라면 과학 중에서는 물리, 화학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돼요. 예를 들면 생명과학, 지구과학 응시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계공학과가 당연히 물리랑 화학이 중요하니까 뭐 대충 좀 이해는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좀 의외였던 거는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공학부랑 컴퓨터과학과가 당연히 저희는 물리랑 화학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리는 들어 있었는데 화학이 빠지고 둘 다 생명과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지정을 하셨냐라고 이제 저희가 연대 입학처에 여쭤보니까 연대 역시도 이 과학 논술을 지정을 할 때 전공 교수들한테 다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기전자공학부나 컴퓨터과학과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생체, 뭐 바이오, 로봇 이런 연구가 되게 활발하고 또 의료기기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의대하고 협업하는 연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데다가 저희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인공지능 중요해지는 흐름을 반영을 해서 교수들이 화학보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연세대 입학처에서 그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게 물론 논술 전형에서 제시하는 거기는 하지만 선택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춰서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 역시도 이 학과들에 지원을 하겠다면 이 과목들 정도는 과학에서 배우고 와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서도 계속 대입 전형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화, 그리고 최근의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입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입시가 성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듯이 뭐 스카이 서성한 주경예시 이런 그 서열을 세우기 위해서 진행되는 입시의 시대는 더 이상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했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런 계열로 지원을 할 때
이수를 안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자연공학 의학 계열에 지원할 학생들이 미적분이라든지 기하라든지 과학, 투 과목들 이런 것들을 이수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네, 중대한 감점 쪽에 손을 들어줬던 입학사정관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인문사회 상경 계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쪽 계열에서 필요한 사회 과목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법과 정치, 뭐 생활과 윤리, 뭐 사회문화 이제 이런 과목들이겠죠. 일반 선택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회 과목들을 별로 안 들었는데 지원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그랬더니 네, 역시 중대한 감점 쪽으로 손을 들어준 입학사정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진로 선택 과목 그룹 안에 있었던 것들이죠. 뭐 고전 읽기나 뭐 영어 과목이나 경제 수학 이런 것들을 여행지리 이런 것들이 이수를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했더니 이거는 상대적으로는 좀 경미한 감점 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이 학문의 성격도 물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상경 계열로 지원할 학생들이 경제 수학을 이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미적분 이런 것들을 막 도전적으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수학에서 어느 정도의 좀 좋은 성취를 보였다. 그러면 경제 수학을 안 들어도 충분히 뽑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시학 학생들 인터뷰를 해보면 이제 뒤에서도 쭉 보여드릴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자기의 관심과 흥미에 맞게 선택했던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라든지 학생부 세특에서 분명히 보여줄 이야기거리들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런 장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를 안 했다면 이제 거의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간다면 이 인문사회 계열로 갈 학생들이 이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들으면 이제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학도 뭐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입학처 쭉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어서 어떤 학과 전공에 관심을 두고 교과목을 선택을 했고 뭐 배웠고 뭐 탐색해 갔는지 세특을 통해서나 두루두루 다양하게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공에 필요한 과목이 학교에서 분명히 개설을 해줬는데도 이수를 안 했어? 그러면 공부할 의지가 있는지 네, 의심해 볼 만하다 그러죠. 근데 이제 서류를 통과를 하더라도 면접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단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학점제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뭐 더해질 것이고 이제 이수자 수가 적은 과목이 학생들의 선택이 분산되면서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걸 이제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아무래도 그 이전에 지원했던 학생들보다는 교과 성적에서 뭐 예를 들면 석차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치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그 등급에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싶은 과목 그리고 좀 해야 하는 과목들 좀 적극적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대학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마다 하고 있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동국대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이건 입학사정관이 그 위촉사정관으로 평가에 참여하시는 교수님이라 약간 대담 형식으로 하셨던 거 이제 저한테 조금 그때 아이디어를 구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여기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이렇게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가져와 봤는데 네 보시면 네,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도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성적 좋은 학생들이 눈에 띄게 마련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교육과정이랑 같이 보게 됐다. 그게 예전과 다른 변화다. 그러다 보니까 이수자 수 많고 쉬운 과목만 골라서 듣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되게 많더라. 이제 교수들도 그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네요. 의대나 약대 진학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생명과학, 화학 중요한데 뭐 지구과학 성적 조금 잘 나오고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 중심으로 선택한 학생 학과에서 필요한 역량 확인하기 되게 어렵다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에서 물리학, 화학 기본으로 하는데 화학만 하고 물리학 안 들었다? 좋게 평가하기 어렵다. 네, 경영학과도 마찬가지죠. 상경 계열에서 기본적으로 사회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사회교과 안에 분명히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대학에서 배우는 거는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소양 정도 이제 바탕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 사실은 수학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학문의 기반이 다 수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통 외에도 미적분을 도전적으로 이수했다면, 비록 자연계열로 갈 학생들하고 미적분을 같이 듣다 보니까 성적은 조금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의 도전적 의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번에 우리가 높게 실제로 평가할 때도 반영을 했다라고 전국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1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줌 앞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힘드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너무 막 복잡하고 딱딱한 얘기들은 아닐 것 같아서 조금 덜 지겨우실 거라고 좀 믿어보면서 네, 또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 생체의공학과가 있고요. 건국대 의생명공학과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 다닐 때 저도 이제 9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대학들 취재하다 보면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는 학과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뭐 기계공학과도 아니고 무슨 뭐 메카트로닉스 기계공학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세분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의공학이라고 그래서 뭐 의료기기라든지 뭐 제약 분야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는 그런 학과들이 또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대를 가고 싶었지만 나중에 이제 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울 때 약간 그 학생들이 다음 선택으로 좀 고려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아니면 원래부터 이쪽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좀 있고요. 이런 학과들이 좀 생겼는데, 네, 보시면 여기는 네, 의공학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의자가 앞에 있냐, 가운데 있냐, 뭐 또 생명이냐, 생체냐, 뭐 이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요 이름만 보시고 이 두 학과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는가요? 전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같은 듯 다른 학과 이런 개념으로 좀 취재를 했었던 거 꼭지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가 우선 교수님을 만나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경희대 교수님은 네, 생체의공학과는 의학, 생명공학, 공학을 융합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 배우고요. 우리는 전자정보대학이라는 단과대학 하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이런 거 많이 배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건대 교수님은 네, 우리는 그 진단이나 치료에 필요한 정보나 현상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요.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질병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 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진단 정보 제공 이런 거 우리 해요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수님 얘기만 듣고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다르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네, 대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학과 현재 다니고 있는. 그랬더니 경희대 친구는 저는 고등학교 때 생물학이랑 기계공학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난치병 치료에 많이 쓰인다는 줄기세포라든지 또 이제 3D 프린터, 학생들 이런 거 그런 거 요즘 학교에서 실습 많이 해보잖아요. 그래서 3D 프린터를 가지고 인공장기를 되게 값싸게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런 영상이 하나 그 SNS에 보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소녀는 그 선천적으로 이 팔꿈치부터 여기까지가 없이 태어난 그런 친구였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 보통 이제 전자의수를 끼우게 되는데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당연히 의수도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전자의수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고가의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공학도들이 나서서 이 3D 프린터를 가지고 굉장히 값싸게 이 의수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손동현 친구는 그런 걸 하고 싶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건대 학생은 우리 과를 잘 모르시겠으면 네, 배우 안젤리나 졸리를 떠올려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가족력상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거의 87% 정도나 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던 거죠. 실제로 엄마하고 이모가 다 유방암으로 사망했었던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젤리나 졸리가 과감하게 아예 그냥 유방암이 걸릴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그냥 유방을 절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택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런 거 하는 학과예요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는 뭔가 두 학과의 차이가 좀 이해가 조금 그래도 되시죠? 네, 다음은 이제 이겁니다. 당연히 경희대는 그런 걸 하는 학과이니
배우는 게 물리나 전자전기 이런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건대는 당연히 이런 걸 하는 학과니까 생명과학, 화학, 뭐 유전자 이런 거 막 배워야 되거든요. DNA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이 친구들은.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근데 학생들이 이 두 학과의 차이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나 의공학 할래요 라고 해서 이거를 이수하고 열심히 했던 학생이 경희대에 지원을 하거나 이거를 이수하고 열심히 했던 학생이 건국대에 지원을 할 때 당연히 입시 결과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입학사정관들이 우리가 말하는 전공 적합성이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비슷합니다. 이게 인문계열에서도 최근에 좀 그런 학과도 좀 생겨나고는 있어요. 예를 들면 건국대에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약간 글로벌 비즈니스 하면 뭐 경영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뭐 무역하고 싶어 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좀 지원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드시죠. 근데 대학의 학과명이 굉장히 처음 개설부터 지금까지 이 사회 변화를 반영을 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중국 관련된 학과였었거든요. 이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쪽으로 바꾸고 대신에 이제 중국하고의 어쨌든 통상, 뭐 무역, 뭐 경제관계, 정치적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다루는 그런 학과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뭐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중국 문화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경쟁력이 좀 있겠죠. 근데 그게 아예 없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얘 우리 과를 과연 알고 지원했나? 뭐 이런 느낌들이 좀 분명히 평가자들 입장에서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 이게 이제 학과에 대한 이해랑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슬라이드가 바로바로 잘 안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인공지능. 우리가 이제 귀가 닳도록 듣는 이제 그런 단어가 아닐까. 근데 정말 진짜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이 인공지능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저희는 좀 됐어요. 이제 대학 전공 트렌드나 이제 사회 뭐 직업 이제 저희가 직업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미 그 업계에서는 이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화두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교육 쪽까지 넘어와서 굉장히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들이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좀 들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공지능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학생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때 이제 다뤄봤던 기사였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이런 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요즘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무슨 뭐 등산 장비 이런 거 한번 검색을 하면 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와 유튜브에 다 등산 장비 광고들이 엄청나게 뜨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알고리즘, 이제 인공지능의 영역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막 추적해서 뭔가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뭔가 이제 컨텐츠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누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유튜브 알고리즘한테 자꾸 학습시킨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도 걔네들이 나한테 자꾸 그런 거 보여주는 거죠. 뭐 혹은 구글의 맞춤형 광고, 그리고 유튜브 뮤직의 나만을 위한 맞춤 믹스, 페이스북의 친구 추천, 넷플릭스가 맨날 하고 있는 영화 추천, 맨날 매일 보내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다 이게 우리 삶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인공지능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조금 더 쉽게 그 개념적인 것들을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도 굉장히 앞다퉈서 이런 전공들을 싹 다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상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 뭐 상관없이 진짜 다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부에서도 예산 지원을 좀 많이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더 그렇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비슷합니다. 이름들은 다 보면 데이터 들어가 있고 인공지능 들어가 있고 뭐 테크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하는 것들을 보면 네, 뭐 주로는 이제 빅데이터 통해서 뭔가를 찾아내고 뭐 딥러닝 시키고 컴퓨터한테 그래서 이제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낸다. 보통 대충 보면 이제 학과 홈페이지에서는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 학과의 특징 중 하나가 물론 아주 공학적으로 가 있는 곳들은 자연계열만 선발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통합 선발이라 그래서 인문계열도 뽑고 자연계열도 뽑고 이런 학과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화여대도 네, AI 융합학부 인공지능 전공을 인문계열에서도 모집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경희대는 빅데이터 응용학과를 거의 뭐 인문으로 다 이렇게 편제를 해놓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코딩이라든지 수학적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만 쌓고 오면
보통 이제 사회를 잘 알아야 혹은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아야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고 컴퓨터도 더 잘 학습시킬 수가 있잖아요.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역량이 되면 대학에 와서 충분히 이 공학적으로 막 발달되어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더 시너지를 낼 거다라고 대학에서도 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이들 학과의 문이 열려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요즘 인문계열 학생들만 생각하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전통 인문계열인 국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요즘에 막 문송합니다, 막 이런 뭐 문과 출신이라서 죄송합니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너무 짜증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다시 대학을 가도 저는 국문과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전 다시 국문과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맨날 수학과학 하라 그러면 힘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그 필요한 공부를 또 수요가 있는 쪽의 영역을 좀 그래도 도전해 보게끔 하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계속 들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지금 어떤 역량을 쌓아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 분이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남호성 교수님이었습니다. 저희랑 실제로 이 AI 프로그램 이런 것들 만들어서 고등학교에 가서 실제로 학생들하고 막 그런 것도 프로젝트도 해보고 요즘 이제 그런 일을 아주 재밌게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처음에 남호성 교수님을 인터뷰했었던 이유는 이분이 영어영문학과 출신이에요. 학부도.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코딩에 눈을 떠가지고 이쪽에 너무 흥미를 느껴서 지금은 이제 프로그래머를 좀 거쳐서 다시 이제 고대 영어영문학과로 오셔가지고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늘 학생들한테 언어공학 쪽이 니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럼 이제 언어공학은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특히 이제 그 어학교육 쪽을 충분히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지치지 않거든요. 아무리 학생이 단어를 맨날 몰라도 발음이 맨날 안 좋아도 인공지능은 사람하고 달라서 끊임없이 굉장히 늘 평정을 잃지 않는 말투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할 거다. 특히 이제 뭐 사용자의 음성을 분석해서 약간 교정도 해주고 이런 것들 혹은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자율주행차 이런 거 많이 이제 개발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음성 인식 기술, 자동차가 이제 사람 말을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언어공학 분야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언어에 대한 전문 지식을 수학과 코딩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수학이랑 코딩만 아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언어공학을 아주 잘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에 대한 지식이 많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도구로서 정도의 수학이랑 코딩에 대한 지식만 어느 정도 있으면 특히 대부분 기업에서는 다 협업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술자들하고 우리가 이제 코워크해서 이거를 만들 수 있어. 근데 네가 이걸 아예 모르면 걔들하고 대화가 안 되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들 이제 학생들한테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문과 학생들을 데리고 아예 대학원 과정까지 끌고 가서 뭔가 이런 언어공학 연구소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가 여쭤봤죠. 인공지능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은 이제 컴퓨터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자동 번역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우리가 안녕하세요 한글로 말했을 때 그렇죠. 영어로 헬로우는 무슨 뜻이야? 라고 입력을 하면 얘가 안녕하세요란 뜻이에요. 라고 번역을 해주거나 혹은 우리가 막 말로 할 때 이거를 자막으로 바꿔주거나 혹은 그래서 자막을 넣었을 때 이거를 음성으로 바꿔주거나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 유튜브에서 맨날 그 읽어주는 뉴스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뭐 그것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환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강아지 모양을 보고 얘가 이거를 강아지라고 인식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왼쪽에 위치한 이런 애들이 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우리가 이 사진을 입력을 해서 얘가 나무야 라고 인지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 검정을 숫자 0이라고 치고 흰색을 숫자 10이라고 치면 이제 이 농도에 따라서 이 회색들이 0에서 10 사이에 다양한 숫자들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진한 거는 뭐 1 정도가 될 거고 아주 연한 회색은 뭐 8이나 9 정도 되고 뭐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표현이. 그러면 이거를 이 점점점들을 다 숫자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컴퓨터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면 이 컴퓨터는 얘를 이 나무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떠들면 제가 이제 높낮이도 있고 약간 이런 파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 파동은 역시 이제 제일 저점을 0이라고 하고 제일 위를 10이라고 했을 때 이 높낮이에 따라서 이것도 다시 이렇게 긴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주면 얘는 이제 그거를 그 말소리로 컴퓨터는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데이터는 다 숫자열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학적 용어로 설명을 하면 이 컴퓨터가 막 처리하는 과정을 행렬이라고 하고 입력된 데이터나 산출되는 데이터 쪽 결과물 쪽을 우리가 벡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딥러닝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 단계를 이렇게 이제 길게 늘어뜨려 놓으면 이게 곧 딥러닝, 강화학습 이제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공지능은 행렬과 벡터로 학습한다라는 이제 말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쪽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추세를 반영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인문계열 학생들도 뭐 미적분이나 이쪽까지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더라도 뭐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 기초 이런 교과서들이 이제 또 막 과목이 생겨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학교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좋아하는 것들을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진짜 찐 인문, 찐 사회학 이쪽은 해야죠. 그런 걸. 다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데이터 통계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추세를 반영해서 최소한 수학만큼은 절대로 이제는 놓으면 안 된다. 이거는 좀 명확하게 저희가 좀 그래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찐 문과인 국문과제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이터 기자들한테 막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서 맨날 이수하라고 오는 프로그램들이 다 이 통계 프로그램 활용해서 독자들 분석하고 어떤 독자들이 이 기사를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기사로 넘어가고 이런 거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요즘 맨날 그거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재교육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열 불문 이제는 수학은 놓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 미적분까지 가는 거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최소한 확률과 통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코딩이나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경험해 보라는 거. 이 얘기들은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제가 요즘 경험으로 느끼고 있는 거라서요. 네, 그래서 뭐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이런 변화가 빨라가지고 저희도 이거를 지금 따라잡느라고 아주 열심히 지금 달리고는 있는데 보통 이제 또래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학과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학과죠. 근데 심리학과도 좀 변화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전통적인 그런 심리의 영역을 좀 다뤘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뇌과학 쪽으로 심리학과도 좀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심리학과를 아예 독립학부로 전환을 하는 이제 그런 변화를 좀 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문학사, 이학사 동시에 학위를 수여를 하는 쪽으로 이제 학제를 바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심리학과 쪽으로 가는 학생들한테는 문학사 학위를 주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뇌과학이나 이쪽으로 쭉 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이학사 학위를 주는 개념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학제를 바꾼 이유가 심리학과 역시도 최근에 이런 변화에 맞춰서 연구 분야가 달라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기계의 심리도 알아야 되고 컴퓨터도 알아야 되고 컴퓨터가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의대하고 공동 연구들도 되게 활발한데 예를 들어서 우울증과 수면장애 간 관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의대 쪽에서 생화학적 변화를 맡고 심리학에서는 행동변화 쪽을 맡는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협업해서 연구를 하는 것도 되게 활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한양대도 뭐 심리내과학과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 심리학부 모집 요강을 보면
문이과 과목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약간 융합형 학생, 혹은 어느 쪽으로 좀 기호가 좀 분명하진 않은데 그냥 두루두루 좋아하는 친구들, 이런 학생들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런 학생들한테 좀 추천을 하고 싶다라고 실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고려대 심리학부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만나보니까 제가 뭘 이렇게 막 마우스를 움직였더니 이상한 노란선이 생겼네요. 그 고대 심리학부 학생을 좀 만나보니까 본인이 고등학교 때도 내가 뭔가 이렇게 양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라는 걸 좀 대학에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문과이기는 했었지만 수학, 과학 관련 대회에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대신에 당연히 심리학 책이나 뭐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도 되게 열심히 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통계를 다루는 거 되게 많고요. 그리고 뇌를 다루는 생물 심리학 뭐 이런 과목을 듣다 보면 내가 심리학과에 온 건지 생물학과에 온 건지 되게 헷갈린다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틀림없는 변화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남호성 교수님 얘기도 드렸지만, 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운대에 보시면 영어 산업학과라는 곳이 있어요. 좀 독특한 이름이죠. 근데 여기도 원래는 영어 영문학과였었는데 이 광운대 교수님들이 어쨌든 우리 학과 학생들한테 경쟁력을 키워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시다가 네,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언어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학과명도 영어산업학과로 바꾸고 전공 부분에서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웠던 문학이나 이론이나 어학이나 이런 것들은 확 줄이고 이제 컴퓨팅 분야의 어쨌든 그 기술자들하고 협업할 때 필요한 지식을 익힐 수 있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뭐 디지털 에디팅, 코퍼스 언어학 이런 이제 특성화된 과목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들 중에서 영어 관련 진로에 관심이 있다면 영어를 너무 언어적 측면만 보지 말고 요즘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전자책이니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뭐 팝하고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번역, 뭐 기계 번역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보통 뭐 탐구 주제라든지 수행평가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좀 조사해보고 하면 우리 과에 와서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거죠. 네, 전통적인 어학의 강자였던 한국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학과를 조금 요즘 뭐 한국에도 약간 이상한 이름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긴 한데 네, ELT 학과 뭐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도 보시면 영어학이랑 언어공학을 배운다라고 아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언어공학적 지식을 갖춘 영어학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 뭐 음성인식 기술, 뭐 이런 약간의 우리한테 이제 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낯선 단어들이 이제 학과 소개에도 막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 선이 점점 많아지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럼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 얘기들 그리고 이제 또 대학생들 얘기들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또 2021 개정교육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론 관심 있는 분야 필요한 과목들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전까지 문과, 이과로 뚝 잘라서 문과 애들은 문과 과목만, 이과 애들은 이과 과목만 이런 거 이제 좀 그만하자. 이런 취지도 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는 이과 학생들 만나보면 본인들을 사회장애인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회 과목을 거의 안 배우니까 진짜 이런 사회학적으로 나오는 개념이라든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고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바람직한 교육은 아닌 것 같다. 사실 그런 문제의식도 좀 담긴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 보면 네, 인문사회 계열로 가기는 할 거지만 기하나 생명과학이나 이런 것들 듣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1학년 때 이제 통합과학 배우다가 그때 이제 진화론이 너무 재밌어서 본인은 물론 이제 미디어나 이쪽을 생각했지만 생명과학 원을 선택한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있어요. 이건 진짜 정말 학습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약간 배움에 대한 호기심 뭐 이런 것 때문이겠죠. 그런 학생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경계열로 갈 학생들이 수학 네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 이공계열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진로 관련 분야의 법이나 정치적 요인 이런 거 알고 싶어서 사회 과목 중에서 정치화법을 선택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 정치화법이 일반 선택 과목이라서
지금까지는 석차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성취도로 평가되는 뭐 사회문제 탐구나 이런 걸로 이제 좀 도망가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어요. 이제 부담이 없는 거죠. 석차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일반 선택 과목이어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그리고 네, 뭐 당연히 의료 계열로 가고 싶어서 뭔가 생명윤리, 과학윤리에서 다루는 쟁점들 이런 거 알고 싶어서 생활과 윤리 이런 것들을 또 이수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요거는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입시 결과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또 잘 보여주는 케이스여가지고 좀 제가 갖고 온 케이스, 사례이기는 해요. 그 건국대가 굉장히 좀 특성화학과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학들 중에 하나인데, 줄기세포 재생공학과라는 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요즘에 이제 난치병 치료할 때 쓰인다고 해서 이 줄기세포를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과로 좀 특성화한 이제 그런 곳인데, 우리 예리 같은 경우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이제 파킨슨병을 앓으면서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신 모습을 좀 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좀 난치병 치료 이런 꿈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제 줄기세포 재생공학과까지 왔던 이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보통 이 줄기세포라든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인공장기라든지 이런 게 되게 소량으로밖에는 생산이 안 되니까 당연히 비싸잖아요. 그러면 되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뭔가 프로그래밍이랑 생명공학을 융합을 해서 뭔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면 대량 생산도 가능해지고 그만큼 가격도 낮출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책도 읽고 기사도 읽고 막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보면 네, 과학 중에서는 물화생지원을 다 했네요. 여기는 좀 과학 중점 학교여가지고 과학을 좀 많이 들었던 케이스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보시면 네, 생명과학원은 1등급 역시 잘했네요. 근데 이제 물리원은 한 4등급 정도 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막 프로그래밍 얘기했었죠. 그래서 네, 이런 과목들도 이수를 했었던 그런 친구였었어요. 그럼 투 과목은 어떻게 선택했나 봤더니 화투, 생투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입사 수가 점점 줄면서 한 2등급 정도 됐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열심히 했었던 그런 학생이었죠. 근데 이 친구가 보통 수시에서 원서 6장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랑 숙명여대 화공생명공학부 그리고 건대 줄기세포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골랐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생명, 생물 들어있는 거 다 찾아서 그냥 원서 6장을 그래도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서 지원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은 건국대 줄기세포공학과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건대는 이 친구가 그 최초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 동국대랑 숙명여대는 둘 다 불합격을 했어요. 이게 대학 서열화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이해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뭐 건동, 홍숙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같은 약간의 좀 점수대가 비슷한 그룹이라고. 그런 걸 보면 여기는 붙었는데 여기는 떨어진 게 사실 잘 설명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떨어진 것 같아? 그랬더니 제가 물리 2도 안 했고 물리 1 성적도 별로 안 좋아서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네,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커리큘럼을 살펴봤습니다. 요즘에는 대학이 학과 홈페이지를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들어놔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다 정보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국대는 보니까 4년 동안 배우는 전공 과목 중에서 네, 대부분 공업유기화학, 재료공학, 공업 물리화학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거의 이제 물리를 기반으로 하는 완전 공대 이쪽에 가까운 성격이었던 거죠.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저는 여대여서 뭔가 너무 전통적인 화학공학이나 이쪽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보시면 네, 반도체, 전자, 석유화학, 화학, 뭐 광학, 신소재, 시스템공학 완전히 이쪽으로 가 있는 그런 학과인 거예요. 당연히 여기도 물리 기반인 그런 교육과정들이 되게 많겠죠. 물리화학 기반이. 그런데 건국대 줄기세포재생공학과는 보니까 4년 동안 배우는 전공 과목 중에서 물리자가 들어간 거는 한 개도 안 나오더라고요. 한 개도 없었고요. 대신에 아까 이 친구가 좀 관심 있어 했었던 생명공학이랑 프로그래밍의 융합이죠. 의생명정보학.
이런 과목들이 굉장히 주되게 배우는 전공 과목으로 제시가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지금도 사실 제가 가끔 학교 그 학부모 강의나 이제 이런 거 가면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우리 애가 내신 평균 몇 등급인데 이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답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면 이 친구가 어느 과목을 배웠는지, 그 과목 간에 다 그런 성적은 어떤 건지, 또 세특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답을 해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이 학과에 이제 말하자면 흔히 이제 지원 적합도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여러 가지 이런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생활해왔던 모습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이 학과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 친구가 이해를 하고 지원했는지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말 성적 올리는 거 이게 지상 목표가 되어서는 이젠 진짜 안 되는 시대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네,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제가 이 PPT를 그 학부모님들 공유해 드리라고 선생님한테 보내드렸었어요. 뒤에는 이제 제가 어떤 것들을 붙여놨냐면, 저희가 이제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라고 해서, 해마다 한 30명 정도 그 다양한 대학과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쭉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교육과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좀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고, 수행평가는 어떻게 접근을 했고 학교 생활은 어떻게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들로 다 구성을 했던 거라서 이거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그래도 좀 다양한 전공들로 좀 구성을 하려고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기사이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외부에 유통만 안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아서 네, 쭉쭉쭉쭉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우리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학과의 대학생이라면 아이하고 같이 보면서 대화를 좀 나눠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종료하기 전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시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거의 다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 채팅창을 제가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었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과학 중점고가 아닌데 과학을 4개 선택하면 학종이 불리한가요? 과학을 4개라는 것은 물화생지 원과목을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사실은 물화생지 원과목을 과학 중점고가 아니고 그냥 일반고에서 4과목을 다 선택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그 이수해야 되는 그 단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과학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여러 교과에 또 균형 있는 학습도 중요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화생지 원을 다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보통 일반고에서는 과학 원과목 중에서는 한 3과목 정도 통상 학생들이 좀 그래도 좀 적극적인 친구들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어쨌든 이수단이 배분하다면 뭐 본인의 의지라면 물화생지 원을 다 들으면 뭐 나쁘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될 텐데 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거라면 막 종합전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학생이라고 궁금해서 너는 물화생지 오늘 다 왜 배웠니?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들기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음소거 푸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선생님께서 네 아니면 채팅창에 써주셔도 되기는 해요. 네 그럼 제가 지금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네.
보통 이러면 학부모님들이 질문 주시는 걸 되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 이제 워낙 좀 제가 약간 여러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 단계이실 수도 있어서, 예, 그 제가 보내드렸던, 지금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네요. 그 PPT 보시면서 아마 차근차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 들이 좀 해결이 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 지금 질문이 더 네. 예,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가져가세요. 예. 자, 90분 동안에 텐션 한번 흔들리지 않으시고, 자, 꽉 채워주신 정혜선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학부모님들도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YTN이나 연합뉴스의 어떤 교육 어떤 전문 기자의 특집 코너를 본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굉장히 강렬했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학부모님들께서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마 어제까지는 뭐 성역화되었을 것 같은 자녀와의 교과나 어떤 선택 교과 이야기를 이제 상의하고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소재와 방향을 오늘 기자님께 받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두 다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또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잠시 광고 말씀 한번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 자, 다음 주는 글로벌 인재에 관련돼서 마지막 4차 학부모 아카데미가 진행이 됩니다. 역시 오늘처럼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귀한 융합과 그리고 최신 정보를 나눔해 주신 정혜선 기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귀한 시간을 함께 하신 학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 댓글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